갈아타기 많이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는데요.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돈이 많다 그러면 처음부터 신축에 한강뷰에 뭐 좋은 물건을 사겠죠. 근데 이제 뭐 자금은 한정돼 있고 또 신혼 때 뭐 사회 초년생 때 돈이 많이 자금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가 내 집 마련을 하려다 보니까 좀 힘든 게 사실인데요. 그래서 저는 예전부터 꼬마 아파트를 강조했었어요. 아, 그러면은 또 아니 왜 작은 아파트를 자꾸 사라고 그러냐. 특히 지방에서는 30대 30평, 40대면은 애 둘 낳았으면은 40평대, 50평 하면은 또 손자들 놀러 오고 그러니까는 50대 60대는 50평 60평 이렇게 그 나이대별로 평수가 이렇게 높아지는데 서울은 그렇지가 않습니다. 빌라나 다가구는 특히 지금 같은 시대에는 안 팔려요. 특히 빌라 다가구는 요즘 전세 사기 이런 문제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갖고 빌라 다가구는 거래가 아예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주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수 있고 뭐 저평가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저는 그 저평가가 아니라 원래 그 가치가 낮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요 사례는 지금 보여드린 사례는 제 책 꼬마 아파트 1권에 나오는 사례인데요. 이제 신혼 때 첫 번째 꼬마 아파트 13평 전용 13평짜리는 고양시에서 이쪽에서 근무하고 계셔갖고 어쩔 수 없이 이쪽에 매수를 하셨는데 신혼 때 요 13평 전용 꼬마 아파트 원베이 투베이였어요. 여기는 13평이니까 한 18평형 17평형 되는 거예요. 그 아파트를 신혼집으로 매수하셨고 그 다음에 여기서 몇 년 살다가 첫째가 태어났어요. 첫째 아들이 조카가 태어나면서 이제 2009년도에 24평으로. 근데 고양시 이제 저기 덕양구 쪽에 이제 원래 신혼집을 하시다가 이제 제가 덕양구보다는 아무래도 학군이나 이런 거 생각했을 때 일산 쪽이 괜찮다. 그래서 학군지 쪽으로 일산으로 옮겼어요. 왜냐하면 고양시에 직장이 있으니까 뭐 직주 근접으로 이렇게 만족스럽게 지금도 살고 계신데 어쨌든 24평 옮기고 근데 여기서 24평에서 전용 18평 24평에서 또 둘째가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좀 좁더라고요. 또 판상하긴 했어도 내 식구가 살기에는 좀 좁아요. 그리고 여기가 이제 뭐 학군이 이제 초등학교는 괜찮은데 중고등학교하고 이제 학원가까지 생각했을 때는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추천해줬던 2013년도에 그 33평 전용 25평짜리 후곡마을에 있는 일산 서구 후곡마을 학원과 바로 앞에 있는 아파트들을 추천해드려갖고 여기로 이사하셔서 2013년도가 이 당시가 그 서울 경기권 바닥이었어요. 2008년도 금융위기 터지고 계속 5년간 하락하다가 2013년도 바닥일 때 뭐 들어갔죠. 그래서 이제 정고점이 한 4억 8천까지 가던 아파트였는데 2억 3천에 제가 추천해드려서 들어가셨죠. 그래서 들어가셔라. 지금이 기회다 그랬더니 하락하는데 어떻게 들어가냐고. 그럼 하락하니까 들어가지 상승하면 어떻게 들어가냐. 그래서 아니 더 하락할 수도 있지 않냐. 그런데 4억 8천까지 가던 아파트가 그때 완전 공포 분위기여서 2억 3천까지 떨어졌는데 반값이잖아요. 반값 아파트잖아요. 그래서 들어갔죠. 그래서 어쨌든 2억 3,500에 샀는데 시세는 요즘 한 6억 넘는 것 같아요. 갈아타기 하시는 분들은 요 정도 테크트리 참고하시면 돼요. 그래서 첫 번째 꼬마 아파트에서 2006년도에 결혼하실 때 저희 누님이 두 번째 24평 아파트 갈 때가 3년 만에 가셨고요. 두 번째 24평에서 세 번째 33평으로 이사 가실 때가 4년 만에 이사 가셨네요. 이때는 그 우연찮게 바닥 폭락장에 들어가셨지만 이렇게 단기간에 좀 들어갔지만 운이 좋은 케이스예요. 입지 좋은데 우선 작은 복도식 아파트라도 진입하셔라. 진입하시고 거기서 테크트리를 시작하셔라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왜냐? 같은 금액을 가지고 6억이나 10억 같은 금액을 가지고 사람들이 비교를 할 때 뭐 입지 좋은데 구축 아파트냐 복도식 아파트냐 경기도의 뭐 외곽의 넓은 평수 아파트냐 이렇게 두 개를 보통 비교하세요. 굉장히 잘못된 거죠. 지금 좋은 데를 사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좋은 데를 들어가려면 당연히 입지가 좋으니까 현관문 안쪽인 건물은 조금 노후화되고 복도식이고 이런 걸 사서 인테리어를 해서 현관문 안쪽을 신축으로 만들면 됩니다. 왜? 현관문 안쪽은 내가 돈을 들여서 바꿀 수가 있어.
근데 현관문 바깥쪽 인프라는요. 교통환경 확보는 못 바꾼다는 거죠. 경기도의 현관문 안쪽에 디귿자 싱크대 30평이야. 가격은 서울의 원베이하고 똑같아. 그럼 그걸 사면요. 현관문 바깥에 나오면 서울로 아침에 출근하는데 광역버스가 1시간에 1시간씩 다니고 새로 생긴 택지라서 신축 아파트니까. 저도 경기도에 신축 아파트 찾아 나갔다가 22년을 경기도하고 인천 떠돌아다니다 다시 서울로 들어왔어요. 그렇게 서울로 하루에 길바닥에서 3시간 4시간 낭비하다가 결국엔 경기도에 있는 직장으로 옮긴단 말이죠. 그러면 이제 거기서 이제 영원히 살게 되시는 거죠. 그래서 하급지로 가지 마시고 상급지 좁은 데로 들어가셔라. 장기적인 관점에서 꾸준하게 저축을 하듯이 좋은 입지에 들어가서 10년 안에 꼬마 아파트에서 20평대, 20년 안에 30평대 이렇게 갈아타기 해서 내 가족이 좋은 환경에서 산다.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요. 조급해요. 왜요? 집값이 너무 많이 올랐다고 생각해요. 근데 웃긴 게 2001년도에 제가 부동산 공인중개사 사무소 들어가면 부동산 사장님들이 너무 늦게 왔어 이러셨어요. 2001년도에 24년 전에요. 그래서 왜요 사장님? 그랬더니 97년도에 IMF가 터지고 98, 99, 2000년 폭락할 때 1년만 일찍 오지 2년만 일찍 왔으면 지금 아파트 값에 반값에 사는데 그랬어요. 그런데요. 지금 어떻게 됐어요? 그 이후에 4배는 평균 올랐죠. 서울 아파트 값이. 그죠? 네. 2001년도 대비 지금 24년 만에 서울 아파트 값이 평균 12억 선입니다. 그 당시는 서울 평균 아파트 값이 3억 선, 2억 후반 선이었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4배가 올랐는데 시중의 돈도 4배가 풀려서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조급한데 그 조급함을 좀 캄다운 시키시고 차분히 자기 관심 지역을 모니터링하고 현장을 방문해서 사장님들하고 얘기를 많이 나눠보세요. 에어비앤비나 2박 3일 오피스텔 이런 거 잠깐 빌려서 생활하면서 거기서 평일날 회사로 출퇴근하고 퇴근도 그쪽으로 해보고 그리고 평일 저녁에 사람들은 어디 공원에서 산책을 하는지 운동을 하는지 이런 것까지 자세히 꼼꼼히 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호재를 자꾸 보시는데 호재, 전철 호재, 도로 호재 이런 거 보시는데 그게 세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몇 조씩 들어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조금 너무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하는 거라서 미래를 예측하시는 거예요. 그런 부분은 조금 자중하셔라. 지금 좋은 데를 들어가셔야지 나중에 좋아질 때는 아닙니다. 그리고 이제 더 큰 실수는 이거는 진짜 돌이키기가 힘든데요. 입지를 하향화시키고 평수를 확 넓혀버려요. 신축으로. 경기도, 서울 외곽. 예. 핵심지에 사시던 분들도 그런 선택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좀 착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신축을 경기도에 사는 것보다 같은 금액으로 입지 좋은 서울 핵심지에, 강남 핵심지에 고축을 사서 신축으로 만드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요. 그래서 경기도에서 이거 서울에서 이제 막 다가구에서 좁게 사시던 분들이 청약받아서 경기도 나와서 뷰 넓은 집 이런 거를 사시면서 감동을 받으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인들이 좋아하는 남양 햇빛 들어오는 조금 뷰가 그렇더라도 이렇게 햇빛 들어오고 빨래 잘 마르고 이런 약간 엄마의 마음으로 골라야 되는 것 같아요. 뷰는 막상 살다 보면 안 보게 돼요. 출퇴근하고 바빠 죽겠는데 평일날 뷰 볼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그죠? 그래서 생활하기 편리한 집을 고르셔야 되는데 그게 자기가 그동안에 한이 맺힌 거를 자꾸 고르시는 습성이 있어서 전철역 바로 앞에 사요 또. 그럼 상가 지역에 가서 밤에 되게 시끄럽거든요. 그런 거를 이제 많이 이제 비교 평가를 안 해보시고 사시는 분들이 그 전에 살던 집들의 한이 맺히신 분들이 거기서 한풀이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진짜 공부를 많이 하시고 대출 공부, 정보 발표 그리고 정부가 부동산 시황이 약간 침체되면 규제를 풀어주고 혜택을 주고 부동산이 폭등하면 약간 규제를 해요. 그래서 정부는 점진적인 상승을 원하지 큰 폭등하고 큰 폭락을 그렇게 원하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 이렇게 규제를 풀어주고 대출을 조금 이게 여유 있게 해줄 타이밍을 딱 골라서 갈아타시죠. 보통은 서울에서 나고 자라신 분들은 이제 결혼할 때 내 집 마련하면서 이렇게 부모님 댁에서 캥거루족으로 살다가 독립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양가에서 독립해서 나오면서 내 집 마련을 하면서 각자 이렇게 들어갈 경우가 굉장히 쉬워요. 왜냐하면 잔금 내고
그날 입주를 안 해도 돼요. 왜? 각자 집에 살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이사갈 집이 내가 전세를 껴놓고 사는 경우도 많아요. 내가 강남, 서울에 집을 지금 살 수는 없어. 근데 전세를 껴놓고 우선 미리 사놨다가, 왜? 집값이 너무 빨리 오르니까. 그리고 내 월급 오르는 속도보다 집값 오르는 속도가 빠르니까 집을 먼저 사놓은 게 유리한 경우가 많거든요. 서울에서 강남에서는. 그럼 먼저 전세를 껴놓고 사놨단 말이죠. 그러면 거기 전세 낀 세입자가 살고 있잖아요. 그 세입자분 이사 나가는 날짜, 만기 날짜랑 나는 또 어디 살고 있어야 되잖아요. 그죠? 내가 어디 가서 뭐 월세를 살든 뭐 조금 싼 데서 전세로 조그만 집에 살고 있던, 거기서 빠져나와야 되잖아요. 그 두 개 날짜가 맞추는 게 어려워요. 그래서 초보자분들은 금액이 중요하다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아니야, 날짜가 되게 중요해요, 부동산에선. 그래서 요 두 개 날짜 맞추기가 우선 힘들죠. 왜냐하면 세입자 내보내고 내가 또 공사를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쪽에선 돈을 받아서 이쪽에 잔금 치르고 전세 보증금 기존 세입자분한테 주고 내보내고, 나는 이 집은 인테리어 공사해서 들어가면은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냥 이사할 때 한 달 동안 보상 이사하는 게 똑같고, 거기다가 이 두 날짜 요거 때문에 고생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갈아타기에서의 핵심은 날짜, 그리고 인테리어 공사 기간 동안에 한 달 그거를 어떻게 여러분들이 해결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포인트를 주시고 접근하시면 여러분이 지금 가진 돈, 생각하던 입지보다 한 급지 더 상급지로 가서 더 상급의 삶을 살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